이번 영상에서는 휴머노이드 태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태스크는 인간과 비슷한 형태의 이런 더미 모델이 있는데 이 더미 모델을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앞으로 달리도록 만드는 것이 이 태스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태스크는 이전에 딥마인드에서 발표했던 그 연구에서 다뤘던 태스크인데요.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휴머노이드 에이전트가 앞으로 달리면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의 학습 방법 역시 강화학습을 이용했으며 해당 논문에서는 특히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점프도 하고 그리고 벽을 이렇게 비껴서 앞으로 달릴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환경 변화에도 학습이 잘 되도록 분산 처리 기반의 Distributed PPO를 제안했고 이를 통해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분산된 다양한 환경 및 상황에서 수집된 경험 데이터들이 각 프로세스마다 이렇게 있을 텐데 이때 각 프로세스에 있는 폴리시 뉴럴 네트워크들이 별도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각 프로세스에서 폴리시 뉴럴 네트워크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때 이 각각의 그레디언트를 평균을 내서 그 프로세스 간에 동기화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즉 다양한 경험 데이터들을 폴리시 뉴럴 네트워크의 업데이트 시에 이 그레디언트 기준으로 공유를 하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도 잘 작동하는 폴리시를 학습하고자 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에 있는 논문을 참고하시거나 제가 이제 영상 하단에 링크를 달아놨을 텐데 그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먼저 이번 프로젝트에서 살펴볼 주요 파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이 파이참에서 띄운 파일 탐색기가 있는데요. 실제 휴머노이드 태스크를 다루고 있는 파일은 바로 이 태스크스 폴더 안에 있는 humanoid.py라고 하는 파일이고요. 이 안에서 환경 초기화를 비롯해서 스테이트, 리워드 등의 MDP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태스크를 실행시킬 때 환경 개수나 스케일 값 등의 각종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파일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YAML, 야물이라고 보통 읽는데 이 야물 포맷으로 작성된 파일들이 있어요. 해당 파일들은 여기 config를 의미하는 CFG 폴더 안에 태스크 폴더하고 트레인 폴더에 각각 담겨져 있거든요. 태스크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은 바로 이 humanoid.yamar이고요. 그리고 이 트레인 폴더 안에 humanoid ppo.yaml 그리고 humanoid sac.yaml 파일이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PPO하고 SAC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 태스크에 있는 파일은 환경 및 태스크 설정에 관련된 변수를 담고 있고 여기 트레인 폴더 안에 있는 야물 파일들은 학습과 관련된 파라미터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humanoid.yaml 파일에 있는 내용을 캡처를 해왔는데 예를 들면 여기 환경은 몇 개를 띄울지 디폴트 값은 4096개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보상함수나 아니면 코스트와 관련된 스케일링 파라미터들을 이 야물 파일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야물 파일에서는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파라미터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델타 타임이나 벡터를 Z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Y축으로 할 것인지와 같은 파라미터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피직스 안에 이제 솔버 타입이나 아니면 이제 컨택과 관련된 파라미터 등등 이제 이 시뮬레이션 엔진 자체와 관련된 그런 파라미터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약간 전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 휴머노이드 SAC하고 PPO 야물 파일을 캡처한 것인데 전부 폴리시 네트워크 및 학습 알고리즘과 관련된 파라미터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폴리시 네트워크와 관련된 파라미터들은 쉽게 만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SAC도 그렇고 그리고 PPO 부분에도 보시면 MLP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약자인데 여기 아래 유니트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그 리스트 값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폴리시 뉴럴 네트워크의 레이어의 디멘전을 각각 의미하는 거고요. 이렇게 3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총 3개 층의 폴리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설정하면 폴리시 뉴럴 네트워크의 그 각 레이어에 대한 디멘전을 바꿀 수가 있고 이걸 빼거나 아니면 추가할 수도 있는 거죠. 손쉽게. 그리고 여기 액티베이션 펑션도 지금은 디폴트 값으로 L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으면 손쉽게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이제 파라미터들은
이 각각의 학습 알고리즘과 관련된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PPO나 아니면 요 SLC에 대한 어느 정도 이론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 제가 학습 알고리즘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지는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PPO나 SLC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해당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휴머노이드 객체의 MD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휴머노이드 상태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휴머노이드 상태는 왼쪽 화면에 보이는 이 Compute Humanoid Observations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코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서 약간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휴머노이드 에셋의 관절 정보나 각 파트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떠 있는 환경은 휴머노이드 객체를 실제로 강학습으로 학습을 시켜서 달리게 만드는 그 환경에다가 하나를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이고요. 여기 지금 공중에 붕 떠 있는데 이 녀석을 일단 그 그라비티를 없애고 이 베이스 파트를 픽스 시키는 옵션을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중에 붕 띄운 상태에서 여기 포즈 오버라이드 부분에서 enable 포즈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띄워놨습니다. 자, 일단 여기 바디스라고 하는 탭을 보시면 일단 이거를 체크를 해볼게요. Show Body Indexes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각각의 바디 파트 네임 왼쪽에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붙어서 보기 편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보시면 토르소부터 해서 헤드, 로어 웨이스트 쭉 가서 레프트 핸드까지 총 1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번부터 15번까지요. 자, 일단 토르소를 보시면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이제 내려볼게요. 그러면 이 토르소의 바디 파트에 대한 이제 포지션하고 오리엔테이션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쇼 엑시스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이 토르소 파트에 대해서 기준 좌표계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돌려보면 이 토르소 파트에 대한 기준 좌표계가 이런 식으로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토르소 파트가 정확히 이 전체 휴머노이드 바디에서 어떤 파트인지, 그러니까 어느 파트까지가 토르소 파트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컬러 값을 변경을 해주면 돼요. 뭐 구분하기 쉽게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은 이 두 개의 캡슐 형태의 두 개의 파트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 모양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토르소 파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거는 이제 해제를 하고요. 여기 헤드를 보시면 헤드도 마찬가지로 헤드는 뭐 당연히 이 위에 있는 이제 동그란 스피어가 헤드가 될 텐데요. 헤드에 해당하는 이 좌표계는 이런 식으로 X, Y, Z 헤드에 대한 좌표계를 이런 식으로 또 볼 수가 있고요. 자, 넘어가서 다시 체크 해제하고 로어 웨이스트 한번 볼게요. 로어 웨이스트는 이것도 컬러를 한번 바꿔볼게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꿔보면은 이 캡슐 파트가 바로 이 로어 웨이스트에 해당하는 파트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서 펠비스 골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 파트가 펠비스 파트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 약간 큰 캡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X, Y, Z 그리고 이 각각의 파트를 볼 때마다 여기 포지션하고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이제 어느 위치에 있고 또 이 자세가 어떤 식으로 지금 기준 좌표계가 있을 텐데 그 환경의 기준 좌표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바디 파트가 어떤 식으로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 thief 이제 오른쪽 허벅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기준 좌표계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파트는 요만큼이 이제 right thief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ight C는 이제 오른쪽 정강이고요. 정강이도 보시면 컬러를 이제는 이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도 보시면 이만큼이 이제 오른쪽 정강에 해당하는 캡슐형 파트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기준 좌표계는 이런 식으로
이쯤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right foot이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자, 기준 좌표기는 한 이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내려서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파트 그 뭐 가운데쯤에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 좌표기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레프트 쪽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 쪽은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제 팔 부분을 한번 볼게요. 팔을 보시면 여기 right upper arm을 한번 볼게요. right upper arm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색깔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시를 해보면 이 부분이 right upper arm이 되는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기준 좌표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어깨 관절 부위에 이런 식으로 기준 좌표계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right lower arm도 컬러를 이제 바꿔보면 자 여기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제 right lower arm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준 좌표계는 여기 보시면 이 팔꿈치에 해당하는 쪽이 있어요.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기준 좌표계가 설정이 되어 있다. 이 파트에 대한.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right hand. right hand는 여기 손끝에 있는 스피어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파트가 되는 거고요. 기준 좌표계는 이런 식으로 지금 손끝에 위치한 구가 있는데 이 구의 정중앙의 포인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바디 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볼 것은 여기 DOF, 그러니까 관절 가동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모든 DOF는 로테이션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트랜슬레이션 조인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디폴트 모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휴머노이드 객체에다가 가해지는 힘 자체가 토크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 관련된 파라미터들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 관절 가동 범위에 대한 리밋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는 이제 뭐 관절 관련된 정보들을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 움직일 수는 없고요. 실제로 움직이려면 여기 포즈 오버라이드 부분에 들어가시면 자, 여기서 이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여기 앱도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복부 관절을 의미하는 거고요. 복부 쪽 관절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앱도멘 Z라고 되어 있죠. Z는 이제 이쪽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회전하는 관절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이제 허리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이 Z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관절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앱도멘 Z축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앱도멘 Y축도 있어요.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Y축에 대한 관절 가동 범위는 이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X축도 있겠죠. 자, X축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넘어가서 right hip X축을 한번 볼게요. 이쪽도 움직여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right hip Z축을 보시면 얘는 이 발끝을 잘 보시면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고 이제 Y축 한번 볼게요. Y축은 이제 이 정도. 앞쪽은 꽤 높이 올라가는데 뒤쪽은 약간 좀 덜 올라가는.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인체 구조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을 해서 이 관절 가동 범위를 설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right knee, 그러니까 무릎 조인트인데 이것도 이제 돌려서 보시면 자, 당연히 이 무릎 관절이 일자로 쭉 펴진 상태에서 이것보다 앞쪽으로 더 꺾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리밋으로 걸어 놓은 상태이고
이제 마이너스 방향 쪽으로 회전을 시켜보면은 자, 여기까지 이제 회전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체가 움직일 수 있는 그 관절 가동 범위를 최대한 잘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내려가서 이제 right ankle Y축. 이제 요 발끝을 한번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동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right ankle X축. 이것도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뭐 실제로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뭐 감을 잡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이 영상으로만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은 레프트 쪽인데 이것도 이제 라이트 다리를 제가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팔을 한번 볼게요. 팔을 보시면 이제 라이트 숄더 쪽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라이트 숄더를 보시면 가동 범위가 지금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숄더는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지금 잘려 있는데 X축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라이트 숄더의 그 회전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라이트 숄더 이걸 움직여 보면 이거는 이제 Y축일 거예요. 지금 여기 잘려서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절 가동 범위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라이트 엘보우도 당연히 이렇게 팔이 쭉 펴진 상태에서 더 뒤로 꺾이지 않게끔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굽히는 방향도 보시면 자, 아예 팔이 겹치지 않을 정도로 관절 가동 범위를 잘 설정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라이트 숄더를 이제 살펴봤을 때 그 숄더 관절이 딱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사실은 근데 관절 가동 범위를 보면은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로봇 쪽에서 모델링을 할 때 삼자유도로 모델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빠진 게 하나가 어떤 관절이냐면은 이 지금 이 라이트 암의 어퍼암이 있죠. 그 어퍼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캡슐에 축이 있을 거예요. 이 캡슐의 길쭉한 방향에 대한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이 팔이 그러니까 이 팔꿈치 있죠. 이 팔꿈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전축이 지금 이 캡슐의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이 캡슐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어깨 관절을 하나 더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거를 이제 어깨 관절에 놓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어퍼암 축의 어딘가에 이제 위치해 있는 모터 관절로서 이제 설정을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여기에서는 지금 모델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쉽기는 한데 이 태스크 자체가 휴머노이드 객체를 이용해서 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태스크다 보니까 이 팔 쪽은 좀 덜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아쉽긴 한데, 그런데 어쨌든 이 휴머노이드 태스크의 목표는 주로 이 하체 관절 있죠. 하체 관절을 움직여서 앞으로 달리는 것이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뭐 이 팔 관절은 사실 뭐 크게 이 태스크만 놓고 봤을 때는 상관은 뭐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컴퓨터 휴머노이드 옵저베이션스 함수에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입력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변수들이 전부 입력값입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구조 측면에서 함수의 입력값이 이렇게 많은 것은 그다지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만 일단 예제니까 넘어갈게요. 자, 일단 입력으로는 이렇게 18개의 변수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서 출력되는 출력 변수는 총 5개가 있습니다. 입력 변수들 이름 옆에 이렇게 괄호가 있고 그 안에 n과 그리고 그 옆에 또 숫자가 있는데 n은 환경의 개수를 의미하고요. 아까 환경 개수의 기본값이 4096이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본값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n은 409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OBS 버프, 그러니까 Observations 버퍼를 봤을 때 결국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 해당 변수에 대한 쉐입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만약에 n이 4096이라고 했을 때 4096바의 108이 이 OBS 버프 변수의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텐서의 디멘전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포텐셜스 같은 경우에는 n만 있고 그 옆에 아무런 숫자가 없는데, 이 경우는 이제 이 포텐셜스라고 하는 그 변수의 차원이 그냥 4096 차원의 어떤 벡터가 되는 거죠. OBS 버프 같은 경우에는 4096개의 환경이 있고 그 각 환경당 할당된 OBS 버프를 나타내는 벡터가 108 디멘전이 할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포텐셜스 같은 경우에는 각 환경당 그냥 이제 상수값이 할당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DOF velocity scale이라고 하는 변수나 아니면 DT, 그 아래 contact force scale과 같은 변수들은 차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스칼라 상수값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스케일 값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그런 이제 상수값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입력 변수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observation buffer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객체의 상태 정보를 담은 변수인데요. 예를 들면 몸통의 높이라든지 아니면 자세와 관련된 각도 값들, 그리고 이 각 관절의 그 위치 값이나 속도, 그리고 토크 값 등등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표기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스칼라 상수값을 가지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 세부 변수 안에 보시면 옆에 괄호를 쳐서 제가 숫자를 표기를 해놨는데, 이 숫자는 각 세부 변수에 대한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DOF 포즈 스케일드 같은 경우에는 총 21차원,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객체의 관절 개수하고 동일하죠. 21차원을 가지는 세부 변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모든 세부 변수들이 합쳐져서 총 observation buffer가 가지는 차원은 108차원이 되는 거고요. n이 이제 환경의 개수니까 각 환경별로 휴머노이드 객체가 있고 그 휴머노이드 객체의 상태를 총 108차원의 벡터로 표현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후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루트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액터에 대한 상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변수인데, 기본적으로 액터의 위치, 자세, 선속도, 각속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타겟은 휴머노이드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 위치값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X, Y, Z가 이제 글로벌 위치값을 기준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휴머노이드가 처음 생성돼가지고 결국 도달해야 하는 위치가 바로 이 1000m에 해당하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휴머노이드의 현재 위치하고 이 휴머노이드가 가고자 하는 목표 위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값에 의해서 정의되는 물리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위치 에너지를 기반으로 모델링을 한 것인데, 여기에 있는 1과 그리고 위치 에너지에 따른 보존력에 대한 수식으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W는 work를 의미하고 일의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머노이드는 여기 있는 목표 위치가 있는데 이 사이에 어떤 가상의 스프링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스프링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목표 위치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 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서 다시 이쪽 그 목표한 위치로 당겨지는 그런 힘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델타 U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지금 휴머노이드가 지금 여기에 있는 목표 위치가 있는데 이 목표 위치에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델타 U는 이 델타 U 값 자체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그 마이너스가 이미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더해가지고 이제 플러스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값은 결국 그 W 자체가 양의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이제 목표 위치 방향 쪽으로 움직였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이 위치 에너지가 변한 것인데, 이 플러스 방향이 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가 그대로 붙어가지고 이 여기 있는 이 W의 결과값이 음수가 되는 거죠. 이것이 결국 의미하는 것은 이 목표한 위치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결국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인버스 스타트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초기 자세에 따른 좌표 설정을 좀 더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실제 그 예제를 돌려보면은 계속 아이덴티티로서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아이덴티티 로테이션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 이후에 그 슬라이드에서 코드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아래 보시면 DF 포즈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휴머노이드의 각 관절이 있어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휴머노이드의 각 관절에 대한 움직임을 설명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각 관절에 대한 이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름들하고 좀 매칭을 시켜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DF velocity 그리고 DF force tensor인데 다 똑같이 21차원이죠. 결국 이 각각의 관절들의 위치, 속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 관절이기 때문에 토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들은 지금 휴머노이드의 관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변수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OF 리미트 로어가 있고 어퍼가 있는데요. 이거는 휴머노이드 관절의 가동 범위에 대한 한계치를 설정한 벡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안에 있는 값들은 라디안 값이고 마찬가지로 관절 개수하고 동일한 21차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DOF velocity 스케일은 관절 각속도 값의 스케일링을 위한 변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 벡터 센서 텐서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단 12차원이죠. 21차원이 아니라 12차원인데 일단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휴머노이드가 있고 여기 왼쪽 발과 오른쪽 발에 각각 폴스 센서를 부착을 한 겁니다. 이렇게 폴스 센서를 왼발 오른발에 각각 부착을 한 상태에서 이 센서 값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왼쪽 발에 있는 폴스 센서로부터 읽을 수 있는 값 자체는 fx, fy, fz 그러니까 이제 폴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토크가 되겠죠. X축, Y축, Z축에 대한 어떤 토크 값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객체가 이렇게 앞으로 달리면서 지면을 내디딜 때마다 발생하는 어떤 그 폴스 내지는 토크에 대한 값들을 이 벡터 안에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션스는 폴리시에서 출력한 관절의 구동을 위한 토크 값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DT는 시뮬레이션의 스텝과 스텝 사이에 그 존재하는 델타 타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컨택 포스 스케일하고 앵귤러 벨로시티 스케일이 있는데 이 값들은 이제 스케일링을 위한 상수값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베이시스 벡터들이 있어요. 베이시스 벡터 0번하고 1번이 있는데 이것들은 각각 이 포워드 방향, 즉 X축하고 업 벡터 방향, 여기는 이제 Z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헤딩 벡터, 업 벡터라고 각각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헤딩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 휴머노이드 객체가 타겟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 그때의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업 벡터는 이 휴머노이드 내지는 여기 환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글로벌 Z축, 그러니까 Z축에 대한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휴머노이드 상태 정보를 계산하는 컴퓨트 휴머노이드 observations 함수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는 루트 스테이트로부터 토르소에 대한 모션의 상태 정보를 따로 빼는데요. 토르소 포지션, 토르소 로테이션, 그리고 이 토르소에 대한 velocity하고 앵귤러 velocity 값을 각각 별도의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toTarget 벡터를 타겟에서 토르소 포지션을 빼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어 타겟이 1000, 0,0이고 현재 휴머노이드의 위치가 여기에 있는 이 500, 100, 5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토르소 포지션은 녹색 원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타겟에서 토르소 포지션을 빼주게 되면 toTarget은 50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 이 라인에서와 같이 마지막 원소를 0으로 만들어주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결국 toTarget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X축, Y축만 고려를 하고 Z축은 고려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즉 높이 정보는 빼고 X, Y의 2차원 정보만 고려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toTarget에 대한 벡터는 여기 보이는 이 검은색 벡터가 있는데 이 검은색 벡터가 바로 toTarget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벡터를 원점 기준에서 다시 그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이동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원점 좌표계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 검은색 벡터, toTarget 벡터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 포텐셜이라는 것을 계산하게 될 텐데 일단 현재 입력된 포텐셜스를 클론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전 포텐셜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새로 완전 복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현재의 포텐셜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포텐셜 계산 과정은 단순합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이 포텐셜은 일단 이 마이너스가 붙고요. dt분의 toTarget의 L2 놈을 한 녀석을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toTarget의 L2 놈이라 함은 결국 이 검은색 벡터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겠죠. 여기 x, y의 2차원 평면상에 존재하는 이 검은색 벡터의 길이를 일단 L2 놈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그 L2 놈을 델타 t로 나누어 준 다음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바로 그 값이 포텐셜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된 포텐셜은 toTarget 자체가 지금 타겟과 현재 휴머노이드의 토르소 포지션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가 타겟과 거리가 이렇게 멀면 멀수록 높은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포텐셜 에너지는 낮아지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toTarget 값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임의의 숫자로 그냥 만들어 본 예제가 될 텐데 지금 여기에 있는 값을 통해서 실제 오른쪽 수식과 같이 포텐셜을 계산하게 되면 그 값은 마이너스 3594.11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텐셜 값은 휴머노이드가 타겟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값의 절대값의 크기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음수가 붙기 때문에 값 자체는 커지겠지만 이 값의 크기 있죠. 그러니까 부호를 뺀 나머지 이 크기 자체는 이 휴머노이드가 타겟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제 작아지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포텐셜스라고 하는 값은 이전 포텐셜 값과 함께 이 보상 계산에 사용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상 함수를 설명하는 부분에 가서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휴머노이드가 움직이는 방향성을 수치화하여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또 다른 함수인 compute heading and up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앞서 계산했던 토르소 로테이션하고 여기 보시면 인버스 스타트 로테이션이라는 변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 toTarget이라는 변수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입력값으로 이제 베이시스 벡터 0번하고 1번이 각각 이 compute heading and up이라고 하는 함수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숫자 2는 이 함수에서 출력하는 변수 중에 up projection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트릭처럼 사용되는 인덱스인데 이거는 일단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출력되는 변수를 보시면 토르소 쿼터니언, up projection, heading projection, up vector, 그리고 헤딩 벡터 이렇게 5개의 변수를 출력하게 되는데요. 이 각각의 출력 변수를 제가 아래에다가 그 계산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토르소 쿼터니언이라고 하는 것은 n by 4를 가지는 변수가 될 텐데 토르소 쿼터니언 자체는 그냥 말 그대로 이 토르소 있죠. 휴머노이드의 토르소에 대한 자세를 나타내는 쿼터니언 값이다. 일단 계산 과정을 보시면 기존에 여기 토르소 로테이션이 입력이 됐죠. 이 토르소 로테이션 쿼터니언에다가 이 인버스 스타트 로테이션에 대한 쿼터니언 값을 곱해서 토르소 쿼터니언 자체를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 쿼터니언 곱을 보시면 이 곱셈 자체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 순으로 이렇게 회전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일단 처음에 스타트 로테이션으로 설정된 그 오리엔테이션 값이 있을 거예요. 그 값에다가 이 쿼터니언 값이기 때문에 여기다 인버스를 취해주게 되면 결국 그 켤레 함수를 씌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컨주게이트인데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X, Y, Z, W가 있을 때 W인 실수부를 제외하고 이 허수부 벡터 있죠. 이 허수부 벡터의 부호를 바꿔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Q가 인버스를 취하게 됨으로써 원래 스타트 로테이션이 가지고 있는 회전에 대한 역회전이 이제 이 인버스를 통해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타트 로테이션이 만약에 Z축을 중심으로 90도 회전하는 거였으면 인버스를 취함으로써 즉 이 컨주게이트를 취함으로써 Z축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90도로 회전하는 그러한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르소에다가 인버스 스타트 로테이션에 대한 코터니언을 곱해주게 되면 먼저 여기에 정의된 인버스 로테이션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토르소에 대한 로테이션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토르소 코터니언이 계산이 되는 건데 일단 이 예제에서는요. 이 인버스 스타트 로테이션 자체가 아이덴티티로 계속 설정이 되어 있어요. 스타트 로테이션 자체가 최초에 아이덴티티로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인버스를 취해봐야 똑같이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회전 자체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이제 없는 셈 칠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이 입력된 토르소 로테이션 자체가 곧바로 이 토르소 코터니언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제가 좌표계를 두 개 그려놨는데 왼쪽에 있는 큰 화살표의 세 개가 바로 글로벌 좌표계죠. 그래서 글로벌 좌표계의 X, Y, Z축이 되는 거고 여기에 녹색 원 중심으로 로컬 좌표계가 하나 있는데 이 로컬 좌표계가 의미하는 게 그 휴머노이드 토르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토르소 로테이션인데 그 표현 방식이 쿼터니언이고 이 쿼터니언이 결국 이 토르소의 X축, Y축, Z축을 다 기술하게 되는 그러한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토르소 쿼터니언을 계산하는 방식이 이렇게 정의가 된 것은 아무래도 시작할 때의 기준좌표 프레임이 만약에 달라졌을 경우에는 좀 더 편리하게 토르소의 회전을 정의하기 위함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상태로는 아무런 작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업 벡터하고 헤딩 벡터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계산 과정을 보시면 두 가지 변수 모두 쿼터니언 로테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수가 계산되는 방식은 동일한데 제가 둘 중에서 일단 헤딩 벡터를 계산하는 과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이 함수의 입력값으로 두 개가 들어가는데 자, 앞부분에는 토르소 쿼터니언 그러니까 이 쿼터니언 값이 들어가는 거고 뒤쪽에 들어가는 입력 변수는 이 3차원 벡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4차원 쿼터니언, 뒤쪽에는 3차원 벡터가 각각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 이 함수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이 뒤쪽에 있는 벡터 있죠. 이 뒤쪽에 입력되는 벡터를 토르소 쿼터니언만큼 회전을 시킨 다음에 이만큼 회전이 된 이 뒤쪽에 있는 벡터를 리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입력되는 변수가 보시면 베이시스 벡터예요. 베이시스 벡터 0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글로벌 좌표 기준으로 봤을 때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축에 대한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이기 때문에 실제 값은 1,0,0,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가 들어갔을 때 그때 이 함수가 계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토르소 쿼터니언의 X축 성분, X축에 대한 벡터를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자, 이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는 1,0,0이겠죠. 이 상태에서 이 벡터를 여기에 있는 이 토르소 로테이션 있죠? 이 토르소 로테이션만큼 회전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벡터는 결국에는 이 벡터랑 똑같아지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함수를 통해서 출력되는 그 벡터가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토르소 로테이션의 X축에 해당하는 벡터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작은 빨간색 벡터 자체가 바로 헤딩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딩 벡터가 의미하는 것은 이 토르소의 오리엔테이션 정보를 보면은 이 각각의 또 축이 있겠죠. 그 축 중에서 이 X축 방향에 해당하는 벡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업 벡터도 동일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입력값이 토르소 쿼터니언이 들어가고 뒤쪽에도 보시면 베이시스 벡터 1번이 들어가요. 1번은 업 벡터겠죠. Z축에 대한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숫자로 따지면 0,0,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베이시스 벡터를 토르소 쿼터니언만큼 회전을 시킨 다음에 그 회전된 이 베이시스 벡터를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두 번째 라인을 통해서 계산된 벡터가 바로 이 업벡터인데, 업벡터는 토르소 로테이션에 대한 Z축 벡터 자체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업벡터가 뭐고 헤딩 벡터가 어떤 건지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벡터하고 헤딩 벡터까지를 구했고요. 그 다음은 이 벡터들을 프로젝션을 각각 시키는 거예요. 업 프로젝션 그리고 헤딩 프로젝션, 이렇게 변수명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구하는 방식을 보시면 닷 프로덕트죠. 그러니까 벡터를 내적을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결국 각 환경별로 존재하는 스칼라 값들에 대한 그 텐서가 출력이 되는 거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헤딩 벡터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 여기서 일단 헤딩 프로젝션을 계산을 할 때 이 닷 프로덕트를 수행하게 되는데, 앞서 구했던 헤딩 벡터 있죠. 그 녀석하고 뒤쪽에 보시면 toTarget이라고 하는 벡터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타겟에서 토르소 포지션을 뺀 다음에 그때의 이 Z축 요소를 0으로 만들어준, 즉 2차원 평면상에 대한 이 검은색 벡터였죠. 이 검은색 벡터를 우리가 이 toTarget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노멀라이제이션이 되지 않은 상태의, 이건 날 것 그대로의 벡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계산을 할 때는 toTarget 벡터, 그러니까 이 벡터 자체를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색 벡터의 크기를 1로 만들어주는 거죠. 뭐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뭐 이 정도에 해당하는 디렉션 벡터가 순수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이 toTarget 벡터 햇을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 된 toTarget 벡터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 헤딩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 벡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길이가 다르겠지만 이 두 개의 벡터가 노멀라이제이션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가 동일해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닷 프로덕트를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의 벡터에 대한 크기가 1이기 때문에 결국 이 내적 값에 대한 결과는 이 두 벡터 사이에 존재하는 그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자, 헤딩 벡터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 토르소 로테이션에서 그 X축에 해당하는 방향 벡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toTarget 벡터라고 하는 것은 토르소 포지션하고 타겟 포지션 사이에 그 위치 차이를 이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검은색 벡터가 되는데,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만약에 이 휴머노이드 객체가 지금 이 방향을 바라보면서 막 달려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휴머노이드 객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 방향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둘 사이에는 각도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 이 휴머노이드가 타겟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보는 뭐냐? 휴머노이드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텐데, 그 방향 사이에 각도 차이가 얼마나 나냐? 라는 정보가 있으면은 우리가 학습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휴머노이드가 지금 가야 하는 방향과는 이제 뭐 90도 정도로 만약에 이쪽 방향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다. 그러면 그때의 내적 값의 결과는 이제 코사인 90도이기 때문에 0이 되겠죠. 만약에 반대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적을 시킨 정보를 가지고 지금 휴머노이드 객체가 타겟을 향해서 얼마나 잘 가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잘 못 가고 있는지와 같은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션이라는 의미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두 벡터 사이의 끼인 각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프로젝션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벡터를 검은색의 수직 방향으로 투영을 시켰을 때의 길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투영시킨 지점까지의 거리, 그때의 벡터를 우리가 이 보라색 벡터라고 이제 했을 때 그 투영된 그 길이만큼의 길이의 비를 우리가 닷 프로덕트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변수명이 프로젝션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빨간색 벡터가 검은색 벡터하고 일치하게 되면은 이제 둘 사이에 끼인 각 자체는 0도가 되는 거고, 코사인 0도면은 이제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라색 벡터의 길이도 이만큼까지 올 테니까 결국 이제 1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션을 이해하셔도 돼요.
다음으로 계산할 것들은 토르소의 속도하고 각속도 그리고 각도 정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속도하고 각속도 계산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변수명을 보시면 velocity LOC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로컬을 의미하는 거고요. 결국 로컬 velocity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도 angular velocity 로컬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쿼터니언 로테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 값을 계산하게 되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쿼터니언 로테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 앞에는 쿼터니언 값을 입력받고 뒤에는 벡터 값을 입력받아서 그 계산 결과를 이용해서 이 로컬 빌러서티하고 로컬 앵귤러 빌러서티를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앞에와는 다르게 인버스 함수를 이용한 거예요. 앞에서 사용했던 쿼터니언 로테이트는 뒤에 입력되는 벡터를 토르소만큼 회전시킨 결과 벡터를 리턴하게 되는데, 인버스는 이 토르소만큼 역회전을 시킨 이 벡터를 리턴해서 결과를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글로벌 좌표계로 주어진 정보를 로컬 좌표계로 변환하겠다는 의미예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 좌표계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앞에 토르소가 있고, 토르소에 대한 로컬 오리엔테이션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X, 로컬 Y,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로컬 Z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때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글로벌 좌표계의 Z축을 중심으로 90도 회전한 상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X축이 이렇게 가고 Y축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뒤쪽 방향으로, 그럼 지금 현재 이 토르소의 그림과 동일해지죠. 자, 이때 주어진 글로벌 빌러서티가 1.50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글로벌 좌표계 기준으로 이 휴머노이드에 대한 선속도를 의미하는 건데, 지금 X축 값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X축 방향으로 1.5m/s만큼 이 휴머노이드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때 바라보는 방향은 이 글로벌 좌표계의 Y축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휴머노이드는 지금 이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앞으로 계속 달려나가고는 있는데, 바라보는 방향은 이 왼쪽에 있는 옆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걸음 형태로 앞으로 막 달려나가는데 옆을 보면서 달려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글로벌 빌러서티를 이 글로벌 좌표계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3자가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느끼는 속도로 해석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이 토르소 로테이션 있죠? 이 토르소 로테이션에 대한 역회전을 이 글로벌 빌러서티에다가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아래에 있는 수식처럼요. 그래서 이 V는 빌러서티를 의미하는 건데, 글로벌 빌러서티 왼쪽에다가 이제 토르소 로테이션의 인버스를 취한 값을 곱해주게 되면 그 결과가 바로 이 로컬 빌러서티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주어진 글로벌 빌러서티는 1.500이었죠. 자, 이때의 속도 벡터를 이 점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X축 방향으로 1.5m/s만큼 가는 그 속도 벡터를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건데, 근데 이거를 토르소에 대한 그 로컬 좌표계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토르소의 Y축 방향으로 이제 마이너스 1.5만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1.5만큼 뻗어 있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로컬 좌표계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준이 바뀌어서 로컬 빌러시티 값이 결국 0, 마이너스 1.5,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만큼 이 로컬 좌표계 Y축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향해 있는 그런 결과가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컬 빌러시티를 얻기 위한 방법은 바로 지금 이 수식과 같이 이 토르소 자기 자신의 로테이션의 역회전을 구해서 이거를 이제 글로벌 빌러서티에다가 곱해주면 바로 그 결과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로컬 빌러서티 값이 구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앵귤러 빌러서티 로컬 좌표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로컬 좌표계를 통해서 에이전트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이 속도를 해석하고 학습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성능 차이나 뭐 이런 관련된 실험을 해본 거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글로벌 좌표계보다 이 에이전트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속도를 해석하는 방법 자체가 학습에 유리한 표현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표시된 코드에서는 글로벌 좌표계를 로컬 좌표계로 바꿔서 그 속도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변환된 좌표계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표현을 한다. 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휴머노이드가 향하고 있는 방향에 대한 정보를 계산하는 과정인데요. 먼저 get Euler XYZ 함수를 통해서 톨소 쿼터니언을 롤피치오로 변환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런 다음 이 아래에 있는 식을 통해서 이 워크 타겟 앵글이라는 값을 계산하게 되는데 계산식을 보시면 이 타겟 벡터의 x축하고 z축 원소에서 각각 토르소 포지션, 그러니까 여기 있는 토르소 포지션을 마찬가지로 x축하고 z축 원소를 각각 빼준 그 벡터를 계산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값을 각각 아크탄젠트 2 함수에다가 넣어줘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일단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XZ 플레인을 기준으로 그려본 거고 여기 타겟이 있고 휴머노이드의 토르소가 있어요. 그때 이 타겟 벡터에서 토르소 포지션을 뺀 그 벡터가 XZ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검은색 벡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크탄젠트 2를 이용해서 결국 계산되는 워크 타겟 앵글이라고 하는 값은 결국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이 각도 값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자, X축이 이제 1500 각각이 설정이 되어 있고 이제 Z축은 0, 50이 되어 있기 때문에 0에서 50 빼면 마이너스 50 돼가지고 이제 타겟 마이너스 토르소 포지션 하면은 XZ축을 기준으로 500, 마이너스 50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값을 아크탄젠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제 이 각도 값은 결국 마이너스 5.71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제고요. 실제 환경에서는 이 값이 그렇게 막 크게 이렇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 타겟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학습이 좀 덜 됐을 때에는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에이전트가 많이 넘어질 거기 때문에 지면을 기준으로 형성된 이 검은색 벡터의 각도 값이 아무래도 많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학습이 진행이 되면서 각도를 어느 정도 좀 벌어지지 않게 좀 덜 벌어지도록 유지하는 그런 행동이 어떤 건지 점점 학습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학습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좋은 행동을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을 거는 같은데 그런데 이 다음 라인을 보시면 angle to target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이거는 앞서 구했던 work target angle에서 이 값을 빼서 계산하는 과정인데 저는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제 어렴풋이 생각을 해보면 앵글 투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타겟으로에 대한 어떤 이제 앵글 값 자체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보면은 이 XZ 플레인에서 계산했던 이 각도는 틸트 있죠. 우리가 그 펜틸트 카메라 보통 많이 쓰는데 거기에서 이제 틸트 각도에 해당하는 걸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 왼쪽에 보시면 이제 XY 플레인을 중심으로 이 토르소가 어떤 방향을 이제 향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각도가 이 요가 될 텐데 좀 직관적으로 보면은 이 각도가 나타내는 것이 이제 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펜 틸트를 이용해서 어떤 각도를 표현하고자 한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뭐 단순하게 빼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가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이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 휴머노이드 observations 함수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각도 값을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마지막 파트에서는 각도 값을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사이의 값으로 노멀라이즈를 해주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때 그 함수명이 노멀라이즈 언더바 앵글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각도에 대한 정교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의 수식은 아크탄젠트하고 사인 코사인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정교화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요 앵글 투 타겟과 같은 값들을 정교화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DF 포즈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DF 포즈는 기존에 딱히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 unscale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이 범위를 로어하고 어퍼가 이제 입력이 되는데 이 사이의 값으로 정기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서 DOF pose scaled라는 변수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사실 이름이 좀 헷갈리긴 합니다. 함수명은 unscaled인데 이제 결과 변수는 또 scaled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계산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합쳐서 현재 스텝에서의 휴머노이드 상태 벡터 OBS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제 observation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observation buffer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총 108디멘전의 상태 벡터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컴퓨트 휴머노이드 observations 함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입력받아서 우선 휴머노이드의 상태를 기술하는 OBS를 출력을 하고요. 남은 거리를 기반으로 목표 지점까지 얼마나 큰 위치 에너지가 작용하는지를 나타내는 포텐셜 값을 계산을 하고, 이때 이전 포텐셜 값도 같이 출력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두 변수는 결국 델타 U를 계산해서 보상을 설정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머노이드의 자세 정보에서 중요한 토르소의 업 벡터하고 이 헤딩 벡터를 각각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휴머노이드 태스크의 MDP에서 액션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에셋은 URDF가 아니라 무조건 포맷을 활용하는데요. 무조건 포맷을 활용할 때는 DOF 모드, 즉 관절의 구동 모드가 여기 있는 이 MJCF의 XML 파일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는 관절 구동 모드를 아이작짐에서 이 XML 파일로부터 그 모드를 읽어온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휴머노이드의 액션은 관절마다 토크를 출력하는 디폴트 모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humanoid.xml 파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actuator라고 하는 태그가 있어요. 이 아래에 또 보시면 이 모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각각의 관절을 모터로 간주를 한 것이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기어라고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이 기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관절을 모터로 간주를 했는데 실제 로봇을 설계를 하다 보면은 모터가 바로 그 링크에 연결되는 경우는 잘 없고, 똑같은 모터에서 좀 더 높은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어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실제로 로봇을 설계할 때도 이런 기어 뭉치들을 많이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모터에 장착되고 기어를 거쳐서 좀 더 높은 토크를 내는 그런 에너지가 링크에 전달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지금 이 무조건 시뮬레이터에서는 그러한 기어를 모델링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속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어 값을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또 값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조인트마다 다른 기어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어비가 만약에 높다 그러면은 좀 더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는 관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예를 들면 여기 레프트 힙이 있죠. 힙에서 여기 Y축 조인트라고 하는 것은 허벅지 쪽 그 대퇴부 있죠. 그 대퇴부 관절을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관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어값이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이 휴머노이드가 결국 사람의 인체 구조를 최대한 비슷하게 본따서 만든 에셋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힙 조인트의 Y축 조인트가 가장 높은 힘을 나타내는 관절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어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힙 조인트는 굉장히 높은 기어비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높은 관절 토크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여기 앵클 조인트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발목 조인트인데 발목 조인트에 해당하는 기어값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휴머노이드 에셋은 인체의 여러 가지 관절부가 있는데 여기 각각의 관절부가 가진 힘을 고려해서 그것과 유사하게 관절의 기어비를 설정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휴머노이드 관절에 실제로 적용되는 힘이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관절에 적용되는 최종 힘은 여기에 있는 forces라고 하는 변수인데, 이 forces라고 하는 것은 액션스 곱하기 모터 이포트 곱하기 파워 스케일이 곱해져서 계산이 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파워 스케일을 먼저 보시면 상수값이고요. 기본값은 1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곱해지는 값에 대해서 1이 설정이 된다는 것은 이게 있거나 없거나 그 영향이 없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곱셈의 항등원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컨스탄트가 1일 경우에는 일단 무시하셔도 되고, 만약에 다른 값이 곱해져 있다 그러면은 그 값에 해당하는 스케일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액션스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후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할 폴리시 뉴럴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폴리시 네트워크는 상태 정보를 입력으로 받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적절한 액션을 출력하게 되는데, 이때 출력된 액션 값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액션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습 과정에서 폴리시가 최적의 행동을 출력하도록 계속 튜닝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이 이루어졌을 때 각각의 상황에 맞는 어떤 적절한 액션을 출력하도록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폴리시 네트워크에서 출력된 액션 값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볼 부분이 이 모터 이포트라고 하는 변수인데, 이 변수에는 방금 설명드렸던 이 기억 값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 폴리시에서 출력한 액션이 휴머노이드의 각 관절에 적용이 될 때 이 모터 이폴트 값에 따라서 각각의 비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기어비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학습 과정에서 폴리시의 출력이 지나치게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걷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예를 들어서 100이 넘어가는 값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00이 넘는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폴리시가 결국 거기에 맞게 학습이 돼야 될 텐데, 그러한 높은 출력 값을 내기 위해서는 이 폴리시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 파라미터나 아니면 바이어스 값 등이 굉장히 높은 값으로 학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웨이트 파라미터나 바이어스 값이 높아지게 되면은 학습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불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적용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웨이트 값들이 0 근처에서 학습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터 이포트와 같은 일정 크기 이상의 고정상수가 적용이 돼서 이렇게 곱해지면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터 이포트라고 하는 값이 결국에는 이 각각의 관절을 우리가 모터라고 봤는데, 그 모터에서 낼 수 있는 기본적인 힘 있죠. 그걸 이제 기업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 기본적인 힘에다가 이 폴리시에서 출력된 액션을 곱해서 최종 폴스가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폴리시에서 출력되는 액션의 레인지가 좀 작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관절별로 적절하게 설정이 된 기본 상수값에 의해서 그런 부담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터를 제어한다라고 봤을 때도 모터가 바로 링크에 달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어떤 기어부 뭉치를 거쳐서 링크에 힘을 전달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이러한 계산 과정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된 폴시스라고 하는 텐서는 폴리시 뉴럴 네트워크를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파이토치의 텐서가 될 건데요. 이거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겠지만 파이토치 텐서를 아이작짐에서 바로 소화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변환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변환해주는 함수가 언랩 텐서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언랩 텐서를 통해서 폴스 텐서라는 변수로 바꾸게 되는데, 이 함수를 거쳐서 출력이 되는 폴스 텐서는 아이작짐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형태의 텐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된 텐서를 여기 setDF actuation force tensor라고 하는 함수에 입력값으로 넣어서 최종적으로 휴머노이드 에셋, 휴머노이드 에이전트에다가 여기서 계산된 force를 적용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액션 파트에서 중요하게 볼 부분은 모터 이포트, 즉 모터 기어부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리워드 계산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머노이드의 행동을 결정짓는 보상은 앞서 얻었던 휴머노이드의 다양한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계산되는데요. 실질적인 계산 과정은 여기에 있는 컴퓨트 휴머노이드 리워드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수행됩니다. 함수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입력되는데, 제가 입력 변수들을 오른쪽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녹색으로 처리된 변수들은 스칼라 값을 의미하고요. 나머지 검은색 변수들은 벡터 형식의 텐서 변수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변수들과 함수에서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태스크에서 사용하는 보상 함수는 총 7개의 하위 보상 및 비용의 조합으로 계산합니다. 보상함수의 식에서 검은색으로 표시된 R은 리워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S는 스케일, 그리고 C는 코스트를 각각 의미합니다. 보상은 클수록 좋고 코스트는 작을수록 좋겠죠. 여기 아래의 코드는 컴퓨트 휴머노이드 리워드 함수의 상세 내용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7개의 세부 리워드 및
코스트를 이 코드를 통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각 세부 리워드 및 코스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헤딩 리워드입니다. 헤딩 리워드는 휴머노이드가 타겟 방향으로 자세를 잘 취하고 있는지를 수치화한 보상값인데요. 구체적으로는 토르소의 X축에 해당하는 이 빨간색 헤딩 벡터가 현재의 위치를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타겟 방향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부여해 주게 됩니다. 자, 식을 보시면 일단 if, else 구문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식이 참이면 1 곱하기 헤딩 웨이트 값이 곱해진 그 값을 리워드 값으로 받게 되는 거고요. 만약 이 식이 참이 아닌 경우에는 else에 해당하는 구문이 실행이 될 겁니다. 일단 이 식을 보시면 헤딩 벡터라는 게 있죠. 이거는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벡터, 토르소의 X축에 해당하는 헤딩 벡터를 의미하는 거고, v-hat toTarget 벡터가 있어요. 이거는 toTarget 벡터인 검은색 벡터인데, 이 검은색 벡터를 hat은 보통 그 노멀라이제이션이 된 방향 벡터를 의미하니까 여기서는 toTarget 벡터를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방향 벡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림상으로는 이 검은색 벡터의 크기가 한 요 정도로 이 빨간색 벡터와 동일하게 크기가 1인 벡터가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구한 v-hat toTarget 벡터하고 여기 있는 v-heading 벡터를 내적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적을 했을 때 그 내적한 결과값이 0.8보다 큰 경우에는 이 식이 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미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if문에 있는 식은 아래쪽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헤딩 프로젝션에 해당하는 식이고요. 그림상으로는 제가 방금 전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검은색 벡터를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헤딩 벡터하고 닷 프로덕트를 한다는 그 값이 헤딩 프로젝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거는 앞서 이미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벡터의 방향이 일치할수록 1에 가까운 값이 나올 텐데 그 기준이 0.8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내적 값이 0.8이라는 것은 아크 코사인을 이용해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그 각도가 대략 37도 정도가 나오거든요. 결국에 이 식이 의미하는 게 토르소가 향하는 방향이 투타겟 벡터와 비교를 해봤을 때 대략 그 각도의 차이가 37도 이내로 들어오면 가장 높은 헤딩 관련된 보상을 얻을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각도가 37도 이상 벌어지면 else 구문에 해당하는 값이 보상으로 주어지는데, 일단 딱 기준점이 0.8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8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분자 0.8, 분모 0.8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 캔슬되고 결국 헤딩 웨이트 값만 남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이해를 해보자면 0.8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값인 웨이트 헤딩 값을 얻게 되는데, 그 값이 만약에 딱 0.8인 경우에, 즉 0.8까지는 높은 값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0.8보다 작은 값이 되면, 다시 말하면 이 둘 사이의 각도가 37도, 38도, 40도 이렇게 계속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0.5보다 더 낮은 보상값을 얻게 되겠죠. 결국 헤딩 리워드가 의미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37도 내에서 방향이 틀어지는 것은 허용하겠으나 그 범위를 벗어나면 보상을 깎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결국 이 리워드 함수를 통해서 휴머노이드가 타겟 방향을 최대한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보상 함수식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고요. 여기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if else 구문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실제 코드상에서는 토치.wher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if else 문을 병렬 처리를 목적으로 해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컨디션이 앞에 있고 이 컨디션이 참인 경우에는 true 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해서 그 값을 리턴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면 false 쪽에 해당하는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 코드를 실행한 결과 값을 리턴해서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up 리워드는 상체를 수직으로 세우면서 걷도록 유도하기 위한 보상 함수입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보행 자세를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보상이고요. 만약 이 부분이 없으면 경우에 따라서 사족 보행을 하도록 학습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식을 보시면 이거는 식은 어렵지는 않은데
토르소의 업 벡터하고 글로벌 Z축의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하고 내적을 한 값이 0.93보다 큰 경우에 웨이트 업에 해당하는 값을 리오드로 받게 되고요. 이때 값은 0.1이 디폴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0.93보다 낮은 값이 된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 값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내적값 0.93을 대략적인 각도를 계산을 해보면 21.5도 정도가 나오고요. 즉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자면 여기 휴머노이드에 있는 토르소의 업 벡터에 해당하는 이 파란색 벡터가 있는데 이 파란색 벡터하고 여기에 있는 글로벌 좌표축의 여기 Z축에 해당하는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 1이 있어요. 이 축 사이의 각도 차이가 21.5도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0.1에 해당하는 보상을 얻게 되고 21도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아무런 보상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앞의 헤딩 리워드와 방향만 다를 뿐 거의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레스 리워드입니다. 이 프로그레스 리워드는 휴머노이드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일단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진전, 진척 등 뭔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 높은 보상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순 거리값만 가지고 보상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서 보상을 설계했습니다. W는 E를 나타내고요. U는 포텐셜 에너지를 의미하고 델타 U라고 하는 것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1과 포텐셜 에너지의 관계를 휴머노이드의 움직임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휴머노이드가 있고 타겟 지점이 있는데 그 사이에 가상의 스프링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때 스프링에 힘을 줘서 뒤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되나요? 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서 다시 이 타겟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죠. 이와 같이 스프링을 늘린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겁니다. 반대로 스프링을 압축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복원력의 힘은 점점 약해져서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스프링을 늘리면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고 스프링을 압축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포텐셜 에너지 계산 공식을 다시 보시면 자, 이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타겟과의 거리를 기반으로 계산이 되는데 투타겟 벡터라고 하는 것은 타겟과 현재 휴머노이드의 토르소 사이에 거리 벡터가 있고 그 거리 벡터의 L2놈을 이용해서 결국 이 휴머노이드하고 타겟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벡터가 되는데요. 이 왼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검은색 벡터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실제 값을 넣어서 예시로 한번 설명드려 보면은 자, 일단 휴머노이드가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전진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전 타임에서의 포텐셜 값이 마이너스 10이라고 계산이 됐고 그 다음 타임에서는 포텐셜이 마이너스 5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마이너스가 각각 붙게 된 것은 여기에 있는 포텐셜 계산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을 그대로 1과 포텐셜 에너지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포텐셜의 변화율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 일단 현재 타임에서의 포텐셜 값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이전 타임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재에서 이전 포텐셜 에너지를 빼주는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 되면은 결국 이 부분은 이제 플러스가 돼서 1의 값은 5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5만큼의 일을 한 것이고 이 프로그레스 리워드에 대입을 해보면은 결국 5만큼의 보상값을 얻게 되는 겁니다. 즉 이전보다 현재가 포텐셜이 작아져야지만 양의 보상을 얻고 만약에 이전 상태보다 현재 상태의 포텐셜이 이렇게 뒤로 가서 커지게 되면 반대로 음의 일을 한 것으로 계산이 돼서 결국 음의 보상값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뒤쪽에서 타겟 쪽으로 진행할수록 높은 프로그레스 보상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프로그레스 수식은 아래쪽에 있는 포텐셜 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자, 프로그레스 보상이 어떤 성격의 보상값인지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릴 리워드 텀은 얼라이브 리워드하고 액션 코스트입니다. 일단 얼라이브 리워드는 딱히 설명드릴 부분이 없고요. 그냥 휴머노이드가 넘어지지 않고 서 있기만 해도, 즉 살아 있기만 해도 주어지는 보상값입니다. 일정 각도 이상 몸통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넘어질 것 같으면 환경에서 리셋을 해버리는데요. 리셋 자체가 휴머노이드를 죽이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Alive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총 보상 함수는 양의 보상값 이외에도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페널티를 부여하는 코스트들이 있는데요. 우선 액션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휴머노이드의 액션이 크면 클수록 높은 페널티를 부여하게 됩니다. 식을 보면 액션스를 제곱한 다음에 모두 더한 값을 이 코스트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액션 코스트는 휴머노이드의 행동을 억제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학습 초기에 발산을 막는 효과도 있기는 한데 무조건 행동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달려나가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행동을 통해 임무를 완수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작은 액션 스케일이 곱해져서 최종 코스트가 적용됩니다. 여기 보시면 액션 스케일이 0.01이라는 작은 값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작은 값인 액션 스케일 값에다가 이 식을 통해서 계산한 액션 코스트를 곱한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빼줌으로써 이 액션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0.01이라는 작은 스케일 값을 통해 앞으로 이렇게 가면서도 적절하게 행동을 억제시켜서 최적화된 행동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스케일 값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Electricity Cost는 관절의 속도와 기어비에 비례해서 코스트를 설정하는 페널티 텀입니다. 휴머노이드의 각각의 관절을 모터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액션스라는 것은 모터의 토크를 발생시키기 위한 전류값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전류를 적게 소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페널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을 보시면 액션스의 관절의 속도를 곱한 다음 절대값을 취하게 되는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어느 방향이든 간에 현재 회전 속도가 빠른 관절일수록 거기에 액션을 부여할 경우 더 큰 페널티를 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어떤 특정 관절의 각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그 이전에 많은 전류를 흘려서 이미 속도를 올렸다는 의미인데 만약에 급하게 반대 방향으로 토크를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토크 액션스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향과 상관없이 속도에 비례한 페널티가 주어지고 또한 모터의 기어비에 비례해서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모터 이포트 레이시오라는 것은 최대 모터 이포트하고 각 모터의 이포트 사이의 비율로서 계산이 되고요. 여기에 비례해서 페널티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큰 기어비를 가지고 있어서 큰 힘을 낼 수 있는 관절일수록 페널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힙 조인트가 있는데 힙 조인트를 앞쪽 뒤쪽으로 회전할 수 있는 Y축 관절이 있는데요. 이 Y축 조인트의 경우 가장 높은 기어비를 가지게 되는데 그 값은 135가 되겠고요. 이렇게 가장 높은 기어비를 가지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데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실제 로봇인 경우 가장 높은 전류를 소비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전기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는 고출력 모터가 전기 효율이 좋지 못한 제어 시스템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높은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케일 값이 곱해지는데 이 스케일 값은 적당히 작은 값을 설정해 주어서 지나친 행동 억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리워드식에서 마지막 텀은 리미트 코스트입니다. 이름을 보시면 DOF at limit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휴머노이드의 관절의 위치가 리미트 근처까지 도달하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로봇이나 자동화 시스템을 다룰 때에도 리밋 근처까지 관절 부위가 회전하도록 제어하는 것은 좋지 못한데요. 대부분 소프트 리밋이나 하드 리밋처럼 제한을 걸어주는 시스템이 있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리미트 근처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 식을 보시면 관절의 각도 값에 절대값을 이렇게 취한 다음 그 각도의 크기가 0.98보다 큰 경우 해당 관절에 대응되는 스케일 팩터하고 모터 이포트 레이시오를 각각 곱해서 각 관절에 대한 코스트를 계산하고 다 더해서 총 코스트 값에 반영을 해줍니다. 여기서 0.98이라고 하는 값은 디그리를 기준으로 약 56도 정도 되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56도가 넘어가는 관절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게 됩니다. 0.98이라는 값은 그냥
제가 볼 때는 휴리스틱하게 결정한 값으로 보여지고요. 조건에 부합하는 관절의 페널티 값은 여기에 있는 이 스케일 값으로 결정이 되는데, 스케일 값은 0.98을 기준으로 이 식과 같이 조정이 되고, 앞단에 또 코스트 스케일 값을 곱해서 최종 스케일드 코스트 값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 값을 가지고 이 조건에 부합하는 관절들에 대해서 각각의 페널티를 부여해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 코스트 텀은 모든 관절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6도 이내에서 휴머노이드의 관절이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코스트 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조건식 같은 경우에는 해당 관절이 조건에 부합하면 이런 식으로 true 아니면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 false와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여기에다가 사칙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true는 1로 간주하고 false는 0으로 간주해서 계산이 됩니다. 저는 그런데 이 식을 처음 봤을 때 DOF 포즈 스케일드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이 되고, 절대값을 통해서 각각의 관절의 98% 이상의 한계치를 넘어가면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구현이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값을 찍어보고 함수를 확인해 본 결과 그렇지는 않고 단순 라디안 각도 값으로 페널티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했어도 개인적으로는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리워드 텀과 코스트들을 계산하고 스케일링 한 뒤 최종 리워드가 계산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리워드 함수를 설명하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앞에서 일단 토탈 리워드를 계산한 뒤에 마지막으로 휴머노이드의 생존 여부를 판단해서 막대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막대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기준은 휴머노이드가 달리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상체가 너무 바닥 쪽으로 향해 있어서 넘어지는 것이 우려가 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식을 보시면 if-else 구문으로 되어 있고, 조건은 토르소의 높이 값이 터미네이션 하이트보다 작은 경우 휴머노이드가 더 이상 달리기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죽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때 이 데스 코스트를 얻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에 계산했던 토탈 리워드에 이 값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체가 되는 겁니다. 즉 앞에서 얼마나 높은 토탈 리워드를 얻었던 간에 이 터미네이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즉 토르소의 높이가 0.8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존의 토탈 리워드는 전부 삭제가 되고 데스 페널티인 마이너스 0.1 값만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토탈 리워드 값을 그대로 얻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휴머노이드는 최대한 넘어지지 않도록 행동하는 정책을 학습하게 됩니다. 앞에서 터미네이션 조건을 판단해서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엄청난 데스 페널티가 주어진다고 했었는데요. 이 터미네이션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 데스 페널티뿐만 아니라 해당 환경 자체가 아예 리셋이 되어 버립니다. 이와 같이 에피소드 중간에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일찍 리셋을 시키는 것을 얼리 스토핑이라고 하고요. 이 얼리 스토핑의 목적은 폴리시가 나쁜 경험을 학습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얼리 스토핑 기능이 없으면 학습 초기에 휴머노이드는 넘어진 채로 허우적대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경험을 주로 학습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이족 보행을 통해 목적지로 향하는 정책의 학습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리셋하는 기준은 총 두 가지이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토르소의 높이를 기준으로 환경을 리셋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의 경우는 에피소드의 스텝 수가 최대 에피소드 스텝 수 길이의 값을 넘어선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에피소드를 유한하게 설정해 주지 않으면 휴머노이드의 달리기를 위한 초반 기술 학습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환경 리셋과 관련된 변수들은 앞서서 우리가 리워드 함수를 살펴봤었는데, 그 리워드를 계산하는 함수에서 이 리셋 컨디션도 동일하게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리워드 계산 함수에서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아웃풋은 토탈 리워드하고 리셋 버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머노이드 태스크의 폴리시 네트워크와 액션을 추론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른쪽에 휴머노이드 태스크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띄워놨습니다. 파이찬 디버그 뷰를 통해서 띄운 것이고, 기본적으로 액터 크리틱 네트워크 구조이며 액터 네트워크하고 크리틱 네트워크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액터 네트워크는 스테이트를 입력받아서 액션을 출력하는 3계층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레이어의 디멘전은 400, 200, 100의 디멘전을 각각
가지고 있으며 점차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LU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inFeature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했던 휴머노이드의 상태 벡터인 OBS와 차원이 동일하고요. 여기 액터 MLP의 입력으로 여기 있는 OBS를 넣게 되면 쭉 내려가서 LU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한 100차원의 액티베이티드 피처 벡터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코드로 표현한 것이 왼쪽에 있는 코드이고요. 이거는 RL게임즈 라이브러리에 구현된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서 액터 MLP를 거쳐서 출력된 아웃은 100차원의 벡터가 될 텐데요. 이게 두 군데로 나뉘어서 다시 입력이 됩니다. 하나는 밸류 값을 출력하기 위함이고 나머지 하나는 휴머노이드의 액션을 출력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이 밸류 네트워크에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여기 있는 아웃이 입력이 되는데 이렇게 입력되면 결과값으로 1차원의 출력값이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코드상으로 봤을 때 일단 이 밸류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1차원의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다시 밸류 액트라고 하는 네트워크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밸류 액트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아이덴티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거고요. 아이덴티티로 지금 명시된 것들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밸류 네트워크를 통과한 아웃은 각 환경에 존재하는 휴머노이드의 상태가 얼마만큼의 높은 가치를 가지는 상태인지를 평가하는 밸류 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밸류 값을 우리가 각 환경별로 알아냈고요. 다음은 이 아웃 값을 액션을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우선 이 출력된 아웃을 뮤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것도 한 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100차원의 입력값을 받아서 21차원의 벡터를 출력하게 되는데 이때 나온 21차원의 출력값을 다시 뮤액트에 넣지만 뮤액트도 역시 아이덴티티로 되어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결국 아웃을 입력으로 넣게 되면 n/21의 텐서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력된 뮤라는 것이 바로 휴머노이드의 액션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분포를 기반으로 해서 샘플링을 해서 액션을 출력하게 됩니다. 즉 액션 분포를 형성한 다음에 그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통해서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를 정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출력한 뮤라고 하는 21차원의 벡터는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평균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이라고 했을 때 평균 값은 구했지만 우리가 그 분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시그마 값도 존재해야 될 겁니다. 시그마는 사전에 만들어진 0으로 초기화된 텐서에 저장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냥 시그마가 아니라 로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즉 로그 표준 편차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으로 초기화를 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시그마 액트는 아이덴티티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 0으로 초기화된 시그마는 로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서 향후에 여기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익스포넨셜 펑션을 거치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 1의 값을 갖는 시그마 값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뮤를 계산했었고 시그마도 얻었으니까 이 뮤하고 시그마를 통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하게 되고 여기서 정의된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일 테고요. 이 분포로부터 이 샘플 펑션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액션을 샘플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샘플링된 결과값이 바로 액션이 되는 것이고 이게 휴머노이드 에이전트에 실제로 입력이 되는 최종 액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폴리시하고 액션이 추론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제가 해당 코드가 있는 파일 경로를 명시해 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RL게임즈 패키지에 있는 코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습 영상을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부터 휴머노이드 태스크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된 파일들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일단 지금 휴머노이드 에셋은 무조코 시뮬레이터에서 사용되는 그 에셋이었기 때문에 MJCF 포맷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지금 아이작짐 엠브즈라고 하는 홈 폴더이고 여기 SF 폴더로 들어가 보시면 MJCF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XML 파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번 태스크에 활용되는 MJCF 파일은 nv_humanoid.xml이라고 하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찾냐면은 지금 여기 휴머노이드 파일이 있죠.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 create embs라고 하는 그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 내에 SF 파일명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JCF 안에 nv humanoid xml
이런 식으로 지금 SF 파일명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일명을 찾아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nvhumanoid.xml 파일을 일단 텍스트 에디터로 한번 읽어볼게요. 텍스트 에디터로 열어서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그 XML 태그로 여러 가지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디폴트부터 해서 이제 월드 바디, 지옴, 뭐 바디 이런 식으로 쭉 그 태그가 형성이 되어 있고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뭐 센서 관련된 그 설정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뭐 여기서 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이 태그 네임만 보셔도 어느 정도 감은 오실 거예요. 이제 뭐 바디 태그를 보시면 right upper arm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에 조인트가 지금 정의가 되어 있죠. right shoulder 1, 2 그리고 뭐 지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 조인트나 아니면 그 하위에 있는 바디 파트 네임들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어떤 식으로 이 파일들이 대략적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는 감은 오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상세한 내용을 전부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자세한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구글에다가 제가 미리 검색을 해놨는데 무조코 MJCF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여기 Read the Docs라고 하는 이제 그 사이트가 뜨거든요. 모델링 무조코 도큐멘테이션 이 안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무조코에 대한 도큐멘테이션이 뜨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문서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근데 저희는 지금 이 관련된 태그 있죠.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태그가 어떤 식으로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게 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고 싶으시다면 여기 XML 레퍼런스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지옴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뭐 이렇게 트리 구조로 쭉 정렬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직접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검색을 해보셔도 돼요. 제가 이제 미리 한번 검색을 해봤었는데 여기 지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검색하게 되면은 바디 아래 뭐 지옴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와 같이 지옴에 관련된 그 설명하는 파트로 쭉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디 아래 있는 그 지옴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문서를 참고하셔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MJCF 파일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상위 폴더로 넘어가서 여기 아이작짐 엠브즈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train.py라고 있어요. 자, 이 폴더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실제 학습과 관련된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폴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폴더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여기 이 폴더를 루트 폴더로 해서 제가 파이참을 이용해서 띄워놓은 게 있는데요. 그게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파이참 환경이고요. 왼쪽 폴더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시면은 동일한 폴더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이제 파이참 폴더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트렌드 파이는 학습을 위한 메인 파일이라고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다뤄왔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전 영상들을 보셨다면 이 폴더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나 아니면 각 폴더에 어떤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 있는지를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tasks 폴더 안에 humanoid.py라고 하는 그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이 이제 아이작짐에서 휴머노이드 태스크를 위한 여러 가지 코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파일이고요. 그리고 위쪽에 가보시면 config 파일 있죠. config 파일 안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옵션 값들을 설정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태스크에 휴머노이드를 지정하는 것도 있고, 뭐 멀티 GPU 사용 여부 등등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 config.yaml이라는 파일을 통해서 옵션 값들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 폴더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도 이제 humanoid.yaml 파일이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내용들이 다 제가 슬라이드에서 다뤘던 내용들인데 지금 실제 환경에서 한 번씩 다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태스크 말고 트레인 그러니까 이제 학습을 위한 설정 파일들을 담아놓은 config 파일인데 여기도 보시면
PPO를 한번 볼게요. 휴머노이드 PPO.yamal이라고 하는 config 파일 안에 여러 가지 각종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에서 전부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런스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런스 안에는 학습을 했을 때 학습이 된 뉴럴 네트워크 파일들이 이 안에 이제 태스크별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휴머노이드 폴더 안에 제가 미리 학습해놓은 휴머노이드 폴리시 네트워크에 대한 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humanoid.pth 파일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리오드에 따라서 그냥 중간중간 체크 포인트를 찍듯이 이렇게 저장을 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머리스 안에도 이제 이거는 텐서보드를 통해서 학습에 대한 추이를 볼 수 있는 파일인데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이 config 파일도 현재 이 학습을 돌릴 당시에 사용했던 config 파일 자체를 이렇게 똑같이 담아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파일들을 살펴봤고, 휴머노이드 파일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 초기화하는 부위가 있고, 초기화 이후에는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 만드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이제 그라운드 플레인 만드는 함수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환경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코드들이 담겨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컴퓨트 리워드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안에 액션스를 인적값으로 해서 결국 내부적으로 컴퓨트 휴머노이드 리워드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요. 이 함수를 쭉 따라가서 보면은 제가 여기 단축키가 이제 컨트롤 B를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그 함수 실제 구현 부위에 우리가 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 안에 보시면 제가 슬라이드에 넣어놨던 그 코드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이 아래에는 컴퓨트 observations 함수가 있고요. 그 안에 쭉 가 보시면 일단 텐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리프레시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지금 왼쪽에 녹색 바로 표시된 그 라인들 있죠. 이거는 제가 중간중간에 결과값들을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작성한 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 이런 식으로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있던 코드들이 아니라 제가 그냥 이제 디버깅을 위해서 추가한 코드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컴퓨트 휴머노이드 observations라는 함수가 있죠. 자, 이 안에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이렇게 입력을 넣어서 결과적으로 observation buffer, potentials, previous potentials, up vector, 자, 그리고 헤딩 벡터까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커서를 대고 컨트롤 B를 누르게 되면 이 함수 구현 부위에 실제로 이렇게 점프를 뛰어서 갈 수가 있고요. 자, 이 안에 있는 코드 내용들도 제가 슬라이드에서 다 다뤄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도 보시면 여기에 코드가 이렇게 쭉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것도 왼쪽에 보시면 녹색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GitHub하고 연동이 되어 가지고 수정된 부분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무시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원래 있던 코드는 아니고 제가 마찬가지로 이 위쪽과 같이 디버깅을 위해서 제가 임의로 추가한 코드이기 때문에 무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reset 관련된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prefix step 그리고 postfix step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디버깅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좌표를 출력해 주는 것과 같은 관련된 코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함수를 전반적으로 쭉 살펴봤고요. 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게 실제 구동이 될 때는 일종의 백엔드 단에서 돌아가는 그 로직이 있어요. 그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게 어떤 로직이냐면 이 휴머노이드 클래스 자체가 Vectorized Task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거든요. 이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이 휴머노이드 태스크를 정의하게 되는데 이 Vectorized Task를 제가 마찬가지로 Ctrl B를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또 env라고 하는 것을 상속받는데
이 안에서 결과적으로 이 아이작짐에서 휴머노이드 태스크나 뭐 아니면 카트폴과 같은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학습을 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백엔드 단에서의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그 프로세스가 결국 이 부모 태스크, 결국 이 부모 클래스 내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쭉 내려가다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정의만 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 추상화 메소드로 해서 정의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텝이라는 함수가 실제로 그 어떠한 그 로직을 통해서 어떠한 순서로 이 함수들을 호출해서 학습에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보시면 randomized actions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이제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관련된 함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프리피직스 스텝이 있고 뭐 포스트 피직스 스텝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로직들이 쭉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렌더 함수가 있고 뭐 시뮬레이트 함수가 있고요. 뭐 이런 그 일련의 순서들이 있어요. 아이작짐에서 실제로 강화학습이나 아니면 시뮬레이션 자체를 돌릴 때 필요한 그 함수 호출 순서나 이런 그 프로세스에 맞게 어떻게 실제로 이 함수들을 호출해야 하는지가 이 스텝 펑션 안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코드를 좀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그 외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함수들도 이 안에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코드를 참고하셔가지고 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하고 전반적인 코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학습한 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학습을 시켜놓은 결과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을 한번 테스트로 돌려보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명령어를 미리 이제 이렇게 작성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것도 잠깐 보시면, 자, 현재 이 명령어를 실행하는 폴더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폴더가 되겠고요. 여기 경로를 보시면 아이작짐 엠브즈라고 소문자로 되어 있는 그 폴더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작짐 엠브즈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파이썬 띄우고 train.py 띄운 다음에 인자값으로 task equal 휴머노이드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체크포인트 인자값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학습을 시켰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폴더가 있었는데 이 폴더 안에 nn 폴더 안에 humanoid.pth라고 하는 이 전체 런스부터 해서 humanoid 언더바 이건 날짜와 관련된 날짜하고 시간과 관련된 숫자 내용이고 그리고 그 아래 이제 nn 폴더 humanoid.pth까지에 이르는 경로를 여기다가 쭉 적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런스부터 해서 마지막 humanoid.pth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인자값으로 test equal true라고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학습이 아니라 지금 돌리는 프로세스는 테스트를 위한 거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numEmbs라고 하는 그 인자값에다가는 적당한 숫자의 환경 개수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64개의 환경을 띄우도록 설정을 해봤고요. 뭐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전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미 학습이 완료된 그 휴머노이드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단 환경이 뜨고 그 환경에서 태어난 여러 가지 휴머노이드 객체들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저 어느 선까지 가면은 거기서 이제 리셋이 딱 완료가 되고 다시 그 각각의 환경에 있는 휴머노이드 객체들을 생성을 해서 또다시 앞으로 뛰어나가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단 앞으로 잘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뛰어가는 모습 자체가 살짝 아쉽죠. 마치 사람이 뛰는 게 아니라 조금 이상한 동작을 하면서 뭔가 그냥 무조건 앞으로 뛰어가는 것만 학습한 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뭐 휴먼 라이크 하지 않은 포즈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든 앞으로 이렇게 뛰어나가는 정책만큼은 학습이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휴머노이드 태스크가 학습된 결과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학습을 한번 돌려보는 것을 보여드리고 이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학습을 돌리기 위해서는 아까 그 학습시킨 내용을 돌릴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굉장히 복잡했는데요. 학습을 돌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아까 그 동일한 폴더 안에서 python 띄우고 train.py 띄우고 태스크에다가 humanoid라고 지정을 해 주시면 명령어는 끝이 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명령어에 관련된 내용들은 설명을 드렸죠.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서 학습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학습 과정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 굉장히 좀 끊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학습이 진행이 되면은 처음에는 이 휴머노이드 객체 자체가, 이 에이전트 자체가 굉장히 막 넘어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제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 토르소 위치를 중심으로 리셋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높이가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이렇게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일단 처음에는 넘어진 것으로 간주해서 넘어진 모습을 끝까지 보기 전에 이 환경을 미리 리셋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지 이제 나쁜 경험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서 그걸 학습함으로써 정책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얼리 스타핑을 걸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학습이 쭉 진행이 될 거고요. 학습을 이렇게 계속 시키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넘어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앞으로 가면서 이제 나아가는 모습을 학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계속 넘어지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조금씩 더 버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조금씩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또 특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높은 보상을 받는다는 거를 이 객체가 이 에이전트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넘어지지 않으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동작을 만드는 데 필요한 액션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현재 위치에서는 이 폴리시는 나는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그러니까 이 각각의 관절에 어떠한 액션 명령어를 전달을 해야지만 이런 식으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서 더 높은 보상을 얻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점차 이 경험 데이터들을 계속 이제 누적을 시켜가면서 학습하고 그 경험 데이터로부터 이제 깨닫는 거죠, 점차. 자, 이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다 완료가 되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러한 이제 앞으로 이제 뛰어가면서 그 타겟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휴머노이드 태스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정책 자체는 어느 정도 학습이 잘 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아쉬운 게 휴먼 라이크 하지 않은 모션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로 달리는 것과 같은 모션이 아니라 굉장히 좀 이상한 동작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만 치중을 해가지고 학습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아쉬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영상에서 제작을 계획하고 있는 AMP 알고리즘입니다. AMP는 이제 Adversarial Motion Prior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사전에 정의해 놓은 사람과 비슷한 모션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모션 데이터로부터 이 정책을 학습을 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휴먼 라이크한 모션을 만들면서도 주어진 태스크를 학습을 할 수 있는, 주어진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학습하도록 만드는 것이 AMP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나중에 제가 이 AMP 영상도 제작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해당 영상을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휴머노이드 태스크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